집행관이 노란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기 시작했을 때 기사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25대. 하루 만에 전부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7년 전 6억을 빌려서 산 차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번호판을 달았던 차들이요. 기사님들은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한 김 기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 문 앞에 법원 봉인지가 붙었습니다. 25년간 매일 출근하던 그곳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건물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체납 월세로 충당했습니다. 2천만 원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사무실 앞을 지나왔습니다. 단판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아버지가 1987년에 차량 8대로 시작한 법인 택시 회사를 물려받아 25년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시다가 48세에 빚을 내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재훈아,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내 사업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1998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28살이었던 저는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차량은 8대, 기사님은 12명이었습니다. 경영은 처음이었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라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기사님들 출근 체크하고 차량 점검하고 매출 정산하는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10년 후 차량이 22대로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45대까지 성장했어요. 기사님들, 명절 상여금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전에는 꼭 100만 원씩 드렸어요. 차량 정비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했고 타이어나 브레이크는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로 교체했어요. 기사님이 사고 나면 밤이든 새벽이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치료비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매출은 연간 35억 원 정도였어요. 순이익은 2억 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딸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2010년에는 분당에 33평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도 자주 안 하고 옷도 오래 입고 여행도 1년에 한 번 국내로만 다녔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입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기사님들 생일도 다 챙겼고 경조사 때는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25년을 한결같이 일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016년은 택시업계에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우버가 완전히 퇴출되었고 카카오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콜 건수가 급증했어요. 저희 회사도 월 매출이 35억에서 4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사님들 수입도 늘어났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장사 잘 돼요? 그해 여름 업계 선배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훈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면허 가격 더 오르기 전에 확장해야 해. 실제로 개인 택시 면허가 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법인 차량 가격도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저도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택시 수요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택시 이용 건수가 18%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이동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가장 설득력 있었던 건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업계 선배가 말했어요. 70대 정도 되면 정비소를 자체 운영할 수 있어. 외부 정비소 쓰는 것보다 비용이 30%는 절감돼. 보험료도 차량 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세차장도 직영으로 운영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했고요.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유했어요. 사장님, 택시 사업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 아닙니까? 지금 금리도 낮으니까 투자하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담당 과장이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대출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낮은 금리였어요. 아내와도 상의했습니다. 여보, 회사 좀 키워볼까 해요.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빚을 그렇게 많이 내도 될까요? 하지만 제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차량 25대를 추가하면 연 매출이 20억 늘어나고 순이익은 3억 증가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6억을 빌려도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2017년 4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량 2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거예요. 차량 한 대당 3,500만 원이었습니다. 총 8억 7,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6억을 대출받고 제 자기자본 2억 7,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해 7월 새 차량 25대가 들어왔어요. 번쩍번쩍한 새 차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70대 규모구나.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건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퇴사한 기사님 자리에 새 기사를 구하는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구인 공고 내면 일주일 안에 대여섯 명이 지원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지? 인력 소개소에 문의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택시 안 해요. 배달 라이더 하면 월 400만 원 넘게 벌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30대, 40대 기사님들이 하나둘씩 배달일 해보려고요 라며 퇴사했어요. 결국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만 지원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택시업계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승차 공유는 불법이다. 택시기사들 생존권을 위협한다. 집회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월 매출이 40억에서 35억으로 다시 3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사님들이 자주 그만두는 거였어요. 10명을 뽑으면 3명은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몸이 안 따라줘서요. 60대 기사님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셨어요. 신규로 채용해도 3개월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사가 부족하니까 차량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70대 중에서 5대는 기사가 없어서 차고지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지원자가 올 거야.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남아있는 기사님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물가도 오르고 유류비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어떻게 살아요? 합리적인 요구였어요. 하지만 매출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를 올려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했어요. 사장님, 지금 추세면 내년에는 적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흑자였던 회사가 적자라니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타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휴업 차량이 5대에서 8대로 늘어났어요. 매달 차량 할부금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대출 이자라도 제때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는 꼬박꼬박 내자. 그게 신용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두 달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월부터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40억이던 연 매출이 2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30%가 증발한 거였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한산했어요. 공항 운행은 아예 끊겼고 술집이나 식당도 문을 닫으니까 심야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나가도 10만 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았어요. 사장님,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모두 신청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걸로 기사님들 최소한의 급여는 유지했어요. 조금만 버텨봅시다. 곧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21년 더 큰 악재가 왔어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6억 대출의 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뛰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더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사장님, 요즘 시국이 어떤데? 대출 자체를 회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기사님들은 월급 인상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합리적인 요구였어요. 하지만 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7월 제일 큰 충격이 왔습니다. 우수기사 8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15년, 20년씩 함께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요.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택시를 아예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2022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휴업 차량이 15대로 늘어났습니다. 70대 중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55대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기사가 없어서 차고지에 세워둔 채였습니다. 매달 할부금은 70대 분량이 나가는데 수입은 55대 분량만 들어왔어요. 9월 처음으로 차량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갚았습니다. 연체가 한 달, 2달 쌓여갔어요. 아내가 20년간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거라도 써요.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부족해졌어요. 결국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큰딸이 2천만 원, 둘째 딸이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30년 넘게 가장 노릇하면서 딸들한테 손 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2023년 2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억 대출 중 3억은 그해 5월에 만기였어요. 재약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사장님, 회사 재무 상태로는 더 이상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월 법원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차량 할부 회사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6개월간 연체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했어요.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월 15일 집행관이 왔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날이었어요. 차량 25대에 노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장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아있던 기사님 대표 5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오래 일한 김 기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요. 집단 퇴사 통보였습니다. 20명 넘는 기사님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는 거였어요. 기사님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3개월째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30년 함께 일한 분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사장님, 법인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5년간 운영한 회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6월 차량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3,500만 원에 샀던 차가 800만 원에 나갔어요. 사장님, 요즘 중고 택시 넘쳐납니다. 이 가격도 높게 쳐드린 겁니다. 45대를 팔아서 4억 원을 건졌습니다. 3,500만 원짜리 45대면 15억 7,500만 원인데 4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돈으로 할부 빚을 갚았지만 4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6억, 할부 잔금 2억, 밀린 월세와 관리비 2천만 원. 조합 8억 2천만 원 중에서 4억만 갚은 겁니다. 7월 결국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5천만 원. 그걸로 은행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래도 2억 7천만 원이 남았어요. 8월 신용등급이 추락했습니다. 1등급이던 제 신용이 7등급으로 떨어졌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었는데 석 달 만에 신용부양자가 된 겁니다. 채권자들 전화가 쏟아졌어요. 이 사장님, 언제 갚으실 겁니까?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꺼뒀어요.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요? 밤마다 울었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어요. 아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딸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이에요. 63살에 시작한 새 직장입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구리시 아파트예요. 예전 택시기사님들과 마주칠까봐 일부러 동네를 벗어난 곳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하루 16시간을 서서 일합니다. 무릎이 많이 아파요.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경비 아저씨 하고 부를 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25년간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경비 아저씨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빚 독촉 전화도 예전보다 줄었고 밤에 잠도 조금은 오거든요. 빚은 4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이 속도면 12년 반이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가 75이에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갚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따로 살까 고민도 했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딸들은 가끔 명절 때만 연락이 와요. 아빠,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욕심이었어요. 45대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70대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규모의 경제라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는 착각이었어요. 업종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2016년이 호황기였지만 그게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배달 라이더, 승차 공유, 대중교통 확대, 코로나까지 택시업계는 구조적으로 쇠퇴하는 산업이었던 겁니다. 확장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게 답이었어요. 45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 없이 운영했다면 지금도 사장 노릇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지 마세요. 특히 사양산업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더 잘 되지만
안 되면 더 빨리 망합니다. 업종의 미래를 먼저 보세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경비 초소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62살 겨울입니다.